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지리산 자락을 집어삼킬 기세로 퍼붓고 있었으니 그 빗줄기는 마치 성난용이 승천하며 내뿜는 거친 숨결과도 같아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고 굴 속으로 몸을 피할 지경이었다. 굵은 빗방울이 타닥타닥 나뭇잎을 때리는 소리가 귀를 먹게 할 만큼 요란한 가운데 진흙투성이가 된 집신을 끌며 가파른 산길을 미친 듯이 거슬러 올라가는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산골의 젊은 나무꾼 강쇠였다. 그의 숨소리는 턱 밑까지 차올라 거칠게 터져나왔고 이마에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다급함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직감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함이었다. 강쇠가 미끄러운 바위를 움켜쥐고 피가 배어나오는 손가락으로 기어이 벼랑 끝 귀신 바위 근처에 당도했을 때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장렬하며 그가 우려했던 최악의 광경을 비춰주었다. 깎아지른 절벽 끝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 위태로운 곳에 비에 젖어 처연하게 늘어진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서 있었던 것이다. 멈추시오. 제발 멈추시오. 강쇠의 고함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으나 그 절박한 외침에 담긴 기운이 닿았는지 여인의 어깨가 움찔하며 미세하게 떨렸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쇠를 바라보았는데 번개 불빛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원한 깊은 귀신에 가까웠으나 그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원망이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체념이었다. 여인은 강쇠가 한 걸음 다가오자 마치 사냥꾼을 만난 사슴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그 바람에 발밑에 돌멩이 하나가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지며 아득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강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양손을 들어 자신이 해칠 뜻이 없음을 보이려 애썼지만 여인의 눈에는 그저 자신을 잡으러 온 추격자의 또 다른 모습으로 비칠 뿐인 듯 그녀의 몸은 점점 더 허공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오지 마라. 더는 다가오지 마라. 여인이 내뱉은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으나 그 속에 담긴 결기는 서리발처럼 차가워 듣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강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무언가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흙탕물이 튀는 빗속에서도 기이할 만큼 영롱한 빛을 발하는 백옥 비녀였다. 이것을 돌려드리러 왔소. 낭자가 흘린 것이 아니오. 강쇠가 소리치며 비녀를 높이 치켜들자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여인의 동공이 크게 흔들리며 시선이 강쇠의 손끝에 고정되었다. 그 비녀는 평범한 아낙네들이 쓰는 나무나 뱃새 비녀가 아니었고 티끌 하나 없는 순백의 옥에 정교하게 조각된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히 손을 대기조차 저하게 만드는 고귀한 물건이었다. 불과 반 시즌 전 택감을 지고 산을 내려오던 강쇠는 진창에 반쯤 파묻혀 있으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빛나는 이 물건을 발견했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동하여 이것을 장터에 내다 팔면 병든 노모의 약값은 물론이요 기와집 한 채는 거뜬히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심장이 요동쳤었다. 그러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손목이 잘리는 것보다 더한 벌을 하늘로부터 받는다던 돌아가신 부친의 엄한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고 무엇보다 이토록 귀한 물건을 잃어버린 주인은 필시 목숨줄을 놓친 듯 애태우고 있을 것이라는 측은지심이 그의 발길을 다시 산 위로 돌리게 만들었던 것이다.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쇠를 응시하다가 그가 내민 비녀가 환상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것이 어찌 내 놈 손에. 여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으나 강쇠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비는 점점 거세져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고 여인의 몸은 비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 보였기에 강쇠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동작으로 다가가 비녀를 건네주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쥐더니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어미처럼 가슴에 품고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구슬프게 산자락을 울렸다. 강쇠는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의 낡은 도롱이를 벗어 여인의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다. 이곳은 위험하오. 날이 했고 산짐승들이 설칠 시각이니 누추하지만 제 거처로 가서 몸을 녹이시는 게 좋겠소. 여인은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못한 눈치였으나 이미 탈진하여 일어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강쇠가 내미는 투박한 손길을 거부할 수 없었다. 강쇠가 여인을 업고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체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기침 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산 사람으로 뼈가 굵은 강쇠였지만 빗물에 젖은 진흙길은 미끄럽기 그지없어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위기를 넘겨야 했고 그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등 뒤에 여인이 다치지 않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여인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비녀를 쥔 손만은 절대 풀지 않았는데 강쇠는 그 비녀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이 여인의 목숨보다 중한 사연이 깃든 물건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강쇠의 오두막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로 허름했으나 아궁이에는 아침에 떼다 남은 온기가 미약하게나마 남아있어 젖은 몸을 말리기에는 충분했다. 강쇠는 여인을 아랫목에 눕히고 서둘러 마른 장작을 가져와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방 안을 밝히자 비로소 여인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다. 젖은 소복이 말라가며 드러난 여인의 자태는 산골 마을의 안악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기품이 서려 있었다. 비록 옷은 흙탕물에 더러워지고 곳곳이 찢겨 있었으나 그 옷감을 짠 비단은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이었고 솜의 끝단에 수놓아진 문양은 언뜻 보아도 예사 솜씨가 아니었다. 강쇠는 물을 데워 헝겊을 적신 뒤 여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려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언뜻 보이는 속치마의 붉은 띠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멈추고 말았다. 민가에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선명한 붉은색. 그것은 왕실이나 고위 관료의 집안 여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금단의 색이었기 때문이다. 강쇠의 등줄기로 서늘한 전율이 흘러내렸으니 자신이 구해온 이 여인이 단순히 길을 잃은 양반가 규수가 아니라 어쩌면 나라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다. 물 좀. 여인이 신음하며 웅얼거리는 소리에 강쇠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깨진 바가지에 빗물을 받아 급히 여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여인은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려는 듯 허겁지겁 물을 삼켰으나 곧이어 심한 사례가 들려 고통스럽게 기침을 토해냈고 그 반동으로 품에 안고 있던 비녀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다. 강쇠가 떨어진 비녀를 주워주려 손을 뻗는 순간 여인은 반사적으로 강쇠의 손목을 낚아채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는데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악력이었다. 보았느냐? 여인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오두막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내 놈이 내 비녀에 새겨진 글귀를 보았느냐는 말이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마저 띄고 있어 강쇠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나 그는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소인은 까막눈이라 글자 따위는 모릅니다. 그저 옥이 하도 고와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쇠의 대답에 여인의 소나귀 힘이 스르르 풀리며 그녀는 다시금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바닥에 떨어진 비녀를 주워들었다. 다행이구나.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있는 법이다. 여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벽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는데 그 옆모습에 서린 고독과 슬픔이
너무나 짙어 강쇠는 감히 말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낡은 문풍지는 덜컹거리며 흉흉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강쇠는 부엌으로 나가 죽을 끓이기 위해 쌀독을 뒤졌으나 며칠 전부터 바닥을 드러낸 도간에는 쥐꼬리만큼의 쌀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남은 쌀을 모두 긁어 모아 솥에 앉히고는 처마 밑에 매달아 두었던 말린 산나물을 꺼내 물에 불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 여인은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 깊은 산중까지 홀로 도망쳐와 목숨을 끊으려 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비녀에는 대체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기에 저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 것일까? 죽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으로 퍼지자 여인의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녀는 당황한 듯 붉어진 얼굴을 돌리며 헛기침을 했다. 강쇠는 모른 척 소반에 죽 한 그릇과 간장 종지 하나를 올려 방으로 들어갔다. 변변치 않으나 허기는 면하셔야 기운을 차릴 게 아니오. 드시지요.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수저를 들었는데 숟가락을 쥐는 손매가 몹시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강쇠의 눈에도 그녀가 귀한 신부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들어왔다. 죽 한 그릇을 깨눈 감추듯 비운 여인은 그제야 살 것 같다는 표정으로 강쇠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연화라고 한다. 길을 잃고 헤매다 짐승에게 쫓겨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대가 아니었다면 필시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연화라는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으나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치 고귀한 꽃 이름처럼 들렸고 짐승에게 쫓겼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임이 분명했으나 강쇠는 굳이 따져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가늘어졌으나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강쇠는 연화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헛간에 거적을 깔고 누웠으나 잠이 올리 만무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만약 관아에서 알게 된다면, 혹시 그녀가 역적의 식솔이라도 된다면 자신까지 화를 입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그 처절한 슬픔을 외면하기에는 강쇠의 심성이 너무나 여렸다. 그는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안방을 엿보았는데 연화는 잠들지 못하고 앉은 채로 비녀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그 어깨의 떨림이 너무나 애처로워 강쇠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산 아래쪽에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깊은 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중에 사람이 올라올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쫓고 있다는 것. 강쇠의 눈이 번쩍 뜨이며 본능적인 경계심이 발동했다. 강쇠는 즉시 헛간을 뛰쳐나와 마당 한구석에 있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산 아래 마을 쪽을 응시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횃불 몇 개가 뱀의 혀처럼 너울거리며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최소 1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인원이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사냥꾼들의 그것과는 달리 일사불란하고 절도가 있었다. 관군이다. 강쇠의 직감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그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곧장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연화는 갑작스러운 강쇠의 침입에 놀라 비녀를 숨기려 했으나 강쇠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낭자 아니, 연화 아씨, 지금 당장 일어나셔야 합니다. 산 아래서 횃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군인 듯 싶습니다. 그 말에 연화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쥐고 있던 비녀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들이 벌써.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여기 있다가는 도간에 쥐꼴이 됩니다. 제가 아는 은밀한 곳이 있으니
그쪽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강쇠는 연화의 대답을 기다릴 틈도 없이 벽에 걸린 낡은 낫과 밧줄을 챙겨 들었다. 연화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강쇠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진심을 읽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다. 강쇠는 연화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빠져나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비록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보금자리였다. 어쩌면 오늘 밤 이후로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으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빗물 젖은 흙냄새 사이로 다가오는 횃불의 매캐한 타는 냄새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고 폭풍우 치는 밤의 추격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리산의 거대한 능선을 집어삼킨 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는 다소 가늘어졌으나 산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욱 섬뜩한 인간들의 기척이 산자락을 타고 스산하게 기어 올라오고 있었으니 강쇠는 연화의 손목을 움켜쥔 채 제 집 뒷문으로 빠져나와 가시 덤불이 우거진 비탈길로 몸을 숨겼다. 발을 디딜 때마다 질퍽한 진흙이 발목을 잡아채고 날카로운 가시가 종아리를 핥히었으나 강쇠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이 오직 숨소리를 죽이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 그것은 짐승을 사냥할 때보다 더한 긴장감이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오두막에서 불과 10여 장 떨어진 바위 틈에 몸을 납작하게 붙이고 숨을 죽였는데 이내 횃불을 든 무리가 오두막 마당으로 들이닥치며 거친 고함 소리가 정막을 찢어 놓았다. 샅샅이 뒤져라. 방금 전까지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아궁이의 온기가 식지 않았으니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고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들이닥친 관군들은 낡은 문짝을 박살내고 집안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강쇠는 연화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한 손으로는 그녀의 입을 막았는데 그의 손바닥에 닿은 연화의 입술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빗물보다 뜨겁게 강쇠의 손을 적셨다. 오두막 안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와 가구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강쇠가 평생을 모아온 세간살이들이 무자비한 발길질 아래 박살나는 광경을 지켜보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으나 지금 당장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횃불의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숨어있는 바위 틈 근처까지 비추자 강쇠는 본능적으로 연화의 머리를 자신의 품속 깊이 파묻어 그녀의 하얀 얼굴이 빛에 드러나지 않도록 가려주었다. 대장 여기 여인의 것으로 보이는 찢어진 옷자락이 있습니다. 고급 비단인 것을 보니 그 계집이 확실합니다. 병사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헝겊 조각을 들어 올리며 소리치자 대장이라 불린 사내는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역시 쥐새끼처럼 숨어들었구나. 역적의 딸을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는 것을 명심해라. 산을 에워싸고 잡초 하나까지 쑤셔보아라. 역적의 딸이라는 말에 강쇠의 품에 안긴 연화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더니 이내 힘없이 허물어지려 했는데 강쇠는 그녀를 부축하며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저들이 찾는 것이 낭자라면 잡히는 순간 목숨만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서 억울함을 밝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쇠의 투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연화의 혼미해진 정신을 붙잡았는지 그녀는 젖은 눈으로 강쇠를 올려다보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쇠는 병사들이 헛간과 뒷간을 뒤지느라 분주한 틈을 타 산 사람들만이 아는 짐승의 길, 즉 토끼길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떼었다. 이 길은 가시덤불과 넝쿨이 얽혀 있어 사람이 다니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으나
엎드려서 기어간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산 중턱의 깊은 골짜기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강쇠가 앞장서서 낫으로 넝쿨을 쳐내고 길을 트면 연화가 그 뒤를 따르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비에 젖은 숲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이었고 밟을 때마다 미끄러지는 바위와 썩은 나뭇가지들은 그들의 발목을 노리는 덫과 같았으나 강쇠는 타고난 감각으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었다. 그러나 곱게 자란 연화에게 이 산행은 형벌과도 같았으니 고운 비단씨는 이미 진흙창에 벗겨져 맨발이 된 지 오래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긴 발바닥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이고 있었다. 헉, 헉. 연화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다리가 풀려 자꾸만 주저앉으려 하자 강쇠는 아예 걸음을 멈추고 등을 내밀었다. 업히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날이 밝기 전에 잡힙니다. 연화는 미안함에 머뭇거렸으나 강쇠는 재촉하듯 그녀의 팔을 잡아 자신의 어깨에 둘렀다. 강쇠의 등은 넓고 따뜻했으며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그의 채취는 기이하게도 연화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궁궐의 화려한 침소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생명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흙의 기운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호랑이가 나온다 하여 얼씬도 하지 않는 검은 골 안쪽의 작은 동굴이었다. 강쇠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약초를 캐러 왔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곳을 비상시의 피난처로 삼아두고 택감과 마른 건초를 조금씩 가져다 놓았었는데 그것이 오늘 같은 날 요긴하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 시즌 넘게 산을 타고 올라가 벼랑 중간에 교묘하게 가려진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강쇠는 기진맥진하여 거의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동굴 안은 눅눅했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고 깊숙한 곳은 바람조차 들지 않아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별천지 같았다. 강쇠는 연화를 건초 더미 위에 눕히고는 입구를 덩굴로 가려 밖에서 보이지 않게 위장한 뒤 젖지 않은 송나무를 깎아 부싯돌로 어렵게 불을 피웠다.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동굴 안에는 훈훈한 기운과 함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면에 일렁이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상처를 좀 보아야겠습니다. 강쇠가 연화의 피투성이가 된 발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기자 연화는 수치심에 발을 움츠리려 했으나 강쇠의 손길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는 품에서 으깨진 약초잎을 꺼내어 그녀의 상처에 붙이고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정성스럽게 감싸주었는데 그 투박한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에 연화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천한 신분의 사내가 고귀한 왕족의 옥체에 손을 대는 것은 국법으로 다스릴 중죄였으나 지금 이 순간 이 좁은 동굴 안에는 신분의 귀천도 법도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살리려는 자와 살아야 하는 자 두 사람의 인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치료를 마친 강쇠가 맞은편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까 그 자들이 역적의 딸이라 하더군요. 낭자가 정말 나라를 뒤엎으려 한 죄인입니까? 강쇠의 질문은 비난이 아닌 순수한 의문이었으나 연화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연화는 품속에서 다시 옥비녀를 꺼내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는데 영롱한 배곡 위로 불빛이 투과되며 숨겨져 있던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역적이라 승자가 패자를 부르는 이름일 뿐이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자주 섞인 웃음과 함께 흘러나왔으나 그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내 아버님은 어진 임금이셨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셨고 탐관오리들을 징벌하려 하셨지. 허나 그 올고듬이 간신들의 배를 굶주리게 했고 결국 그들은 칼을 들어 왕좌를 찬탈했다. 하룻밤 사이에 나는 공주에서 역적의 딸이 되었고 아버님은 연화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흘러내린 피가 입술을 붉게 물들였다.
강쇠는 그제야 자신이 구한 여인이 다름 아닌 폐주의 혈육 쫓겨난 공주임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으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산골 무지렁이인 자신조차 임금님이 바뀌었다는 소문과 함께 세상이 흉흉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참혹한 칼날이 이토록 여린 여인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군요. 강쇠의 말에 연하는 비녀를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내게 남기신 마지막 유물이다. 이 안에 놈들이 그토록 찾아 없애려는 비밀이 들어있다. 놈들이 나를 죽이려는 진짜 이유는 내 목숨이 아니라 바로 이 비녀를 없애기 위함이야. 연화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일개 나무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비밀이었고 이것을 아는 순간 강쇠의 목숨 또한 파리 목숨과 다를 바 없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강쇠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오기가 생겨났다. 평생을 짓밟히며 살아온 천출인 자신에게 하늘 같은 공주가 목숨을 걸고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들었다. 비밀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허나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놈들이 이 비녀의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강쇠의 맹세는 웅장하지 않았으나 바위처럼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가며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동굴 밖의 숲은 여전히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쇠는 동굴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낡은 낫을 곁에 둔 채 쪽잠을 청했으나 신경은 온통 밖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연하는 지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강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궁궐의 수많은 호위 무사들이 자신의 안위를 지킨다고 맹세했었으나 칼날이 들이닥치자 모두 도망치거나 배신했는데 이름도 모르는 이 산골 나무꾼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다. 사람의 귀함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인가. 연화는 난생 처음으로 뼈저린 깨달음을 얻으며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옥비녀가 생명줄처럼 들려 있었다. 새벽녘 어스름한 푸른 빛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 무렵 강쇠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다. 숲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며 꽥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숲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청객이 나타났다는 신호였다. 강쇠가 조심스럽게 덩굴 사이로 밖을 내다보자 안개 자욱한 숲 아래쪽에서 사냥개들이 킁킁거리는 소리와 함께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비가 그치면서 냄새가 되살아나 사냥개들이 그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일어나십시오. 놈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강쇠가 연화를 흔들어 깨우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비녀부터 챙겼다. 이제 어찌하느냐. 더 이상 올라갈 곳도 없지 않느냐. 연화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이곳은 막다른 골짜기였고 동굴 밖으로 나가는 순간 포위될 것이 뻔했다. 강쇠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길은 없습니다. 허나 방법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롱이와 집신을 벗어 한쪽에 모아두고는 연화에게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주며 말했다. 이것을 입고 동굴 안쪽 깊숙한 바위 틈에 숨어 계십시오. 제가 놈들을 유인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 혼자 죽으러 가겠다는 것이냐? 연화가 기겁하며 말렸으나 강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산짐승과 다를 바 없는 놈입니다. 이 숲은 제 안방이나 마찬가지니 놈들이 저를 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놈들을 따돌리고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강쇠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일부러 나뭇가지를 꺾어 소리를 내고 자신의 집신 한 짝을 동굴 반대편 길목에 떨어뜨리며 요란하게 숲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저기다, 저쪽에 놈이 있다.
병사들의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일제히 강쇠 쪽으로 쏠리는 것을 들으며 동굴에 남겨진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지로 뛰어든 저 사내의 뒷모습이 눈물에 가려 흐릿해졌다. 숲은 다시금 추격의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강쇠는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던져 거대한 덫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숲의 정적을 찢어발기며 새벽의 푸르스름한 안개 속으로 흩어졌으니 강쇠는 마치 쫓기는 노루가 된 심정으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비탈을 내달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냥개들의 컹컹거리는 짖음 소리는 지옥의 나팔 소리처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느껴졌으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자신이 멈추면 동굴의 숨은 그 고귀한 여인이 죽는다는 사실이 그의 다리에 천근만근의 무게를 실어주면서도 동시에 바람 같은 속도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쇠는 일부러 마른 나뭇가지가 많은 쪽을 골라 밟으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가끔씩 멈춰서서 돌멩이를 계곡 아래로 던져 추격대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기질을 발휘했다. 이쪽이다 놈이 저 바위 뒤로 넘어갔다. 추격대장의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리자 강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으니 그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낚여들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산사람들 사이에서도 도깨비 숲이라 불리는 험지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곳은 한낮에도 해가 들지 않고 썩은 낙엽 밑에 깊은 구덩이가 숨겨져 있어 짐승들조차 피해 가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한편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만이 감도는 동굴 속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바위 틈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멀어지는 강쇠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몰려갔던 추격대의 소음이 잦아들자 뼈에 사무치는 고독과 두려움이 엄습해왔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타들어가는 장작불의 희미한 빛에 의지해 그녀는 손에 쥔 배곡 비녀를 다시금 들여다보았는데 아까 강쇠 앞에서 보였던 붉은 글씨 외에도 비녀의 머리 부분에 미세한 틈새가 있음을 발견했다. 부왕께서는 생전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비녀의 눈을 누르라 하셨던 말씀이 뇌리를 스쳤다. 떨리는 손끝으로 연꽃 조각의 중심부 꽃술에 해당하는 작은 돌기를 힘껏 누르자 딸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비녀의 몸통이 미끄러지듯 열리며 그 안에서 얇게 말린 비단 1000조각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보다 가늘고 긴 아주 작은 밀서였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조심스럽게 펼쳤는데 거기에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부왕의 친필이 적혀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딸 연화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간신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나의 무능이 너를 험지로 내몰았으니 아비된 자로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남긴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비단 천을 적시려 하자 그녀는 황급히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글자에 집중했다. 이 비녀 속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옥새의 위치가 아니다. 이것은 선대 왕조로부터 내려오는 비밀 금고의 열쇠이자 역적들이 조작한 선왕의 유교 이계가 거짓임을 증명할 진짜 유언장이 들어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도이니라. 네가 살아남아야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다. 부디 강건하여라. 너는 내 딸이자 조선의 적통 공주임을 잊지 말거라. 밀서의 마지막 줄을 읽은 연화는 오열을 삼키며 바닥에 엎드렸다.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깨 위에 왕실의 정통성과 죽은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뼈저리게 자각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서슬퍼런 결기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숲속의 추격전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었으니 강쇠는 익숙한 지형을 이용하여 추격대들을 하나둘씩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다. 썩은 나무 뿌리가 얽힌 액지대로 그들을 유인하자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허우적거리며
진흙탕에 처박혔고 그 틈을 타 강쇠는 높은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가 돌을 굴려 그들의 진로를 막았다. 빌어먹을 산신령이 고칼 누르시곤 놈이 쥐새끼처럼 빠져나간다. 병사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당황해하는 사이 강쇠는 숨을 고르며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낫을 꽉 쥐었다. 이제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때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한 발이 강쇠의 왼쪽 허벅지를 관통했다. 으걱 눌린 비명과 함께 강쇠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자 숲을 뒤에서 활을 든 추격대장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제법 날쌘 놈이로구나. 허나 다리가 부러진 짐승이 얼마나 더 도망칠 수 있겠느냐. 허벅지에서 솟구치는 선혈이 흙바닥을 적시고 고통이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 했으나 강쇠는 이를 악물고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다가오던 병사 하나가 강쇠의 기습적인 낫질에 정강이를 베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나머지 병사들이 주춤하며 포위망을 좁혔다. 강쇠는 피를 흘리며 뒷걸음질치다 벼랑 끝에 몰렸는데 등 뒤는 천길 낭떠러지어 아픈 시퍼런 칼날들이 번뜩이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계집은 어디에 숨겼느냐. 대장이 강쇠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강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을 주었다. 내 놈이 감싸고도는 그 계집이 누군지나 알고 이러는 것이냐. 역적의 씨앗이다. 당장 불지 않으면 네 놈의 가죽을 벗겨 죽일 것이다. 강쇠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동굴 속에 숨어있을 연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고귀하고 슬픈 눈동자,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그 가녀린 손길. 비록 천한 나무꾼으로 살아왔으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비겁하지 않게 만들었다. 역적이라니 내 눈에는 그저 쫓기는 불쌍한 여인일 뿐이다. 강쇠는 피 섞인 침을 대장의 얼굴에 뱉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벼슬아치 놈들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일 때 꼭 거창한 명분을 갖다 붙이지. 나는 모른다. 설사 안다 해도 내 놈들에게는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강쇠의 도발에 분노한 대장이 칼자루로 강쇠의 복부를 사정없이 가격했다. 어구에마디 비명과 함께 강쇠가 웅크리고 쓰러지자 병사들이 달려들어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숲을 울렸으나 강쇠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어 삼켰다. 자신이 비명을 지르면 혹여나 그 소리를 듣고 연하가 뛰쳐나올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강쇠의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다. 이것이 양반들이 말하는 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연모의 정인가.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는 입을 다물기로 결심했다. 대장은 떡이 되도록 매질을 당해 축 늘어진 강쇠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독한 놈, 이놈을 당장 죽여버리고 싶지만 놈이 입을 열지 않으면 계집을 찾기 힘들다. 끌고 가라. 본보기를 보여주면 제놈이 언제까지 버티는지 보자. 병사들이 거칠게 강쇠의 팔다리를 잡아 끌어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거친 돌바닥에 쓸린 강쇠의 몸은 이미 성한 곳이 없었고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강쇠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눈부시게 시렸다. 공주자가 부디 무사하시오. 이놈은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려던 찰나숲의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인기척이었다. 동굴 안에서 밀서를 품에 안고 있던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타격 소리에 귀를 막고 흐느꼈으나 그 소리가 잦아들고 강쇠가 끌려가는 기척이 느껴지자 더 이상 숨어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살라고 하셨다.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라고 하셨다. 허나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죄 없는 백성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과연 왕족의 도리이며 사람의 도리이겠는가? 연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비녀를 꺼내 머리에 단단히 꽂았다. 그리고 찢어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비록 흙투성이 맨발이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한 걸음걸이로 동굴 밖으로 나섰다. 숲의 미로 속에서 강쇠가 남긴 핏자국이 그녀를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추격대가 산중턱의 공터에 이르렀을 때 대장은 잠시 행군을 멈추고 강쇠를 나무에 묶으라고 명령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묻겠다. 계집은 어디 있느냐? 지금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대장이 강쇠의 턱을 칼끝으로 들어올리며 협박했다. 강쇠는 부은 눈을 간신히 뜨고 대장을 노려보았으나 대답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대장이 인내심을 잃고 칼을 높이 쳐들며 강쇠의 목을 베려던 그 순간 숲의 고요를 깨뜨리는 청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추어라. 내 놈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소리난 곳으로 쏠렸다. 수풀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흑투성이 소복을 입은 연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니 아침 햇살을 등지고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강림한 선녀와도 같았고 머리에 꽂힌 백옥 비녀는 서슬퍼런 빛을 바라며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공주자가. 강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음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도망치라 일렀건을 어찌하여 제 발로 사지스디에 나타난단 말인가. 연하는 병사들의 서슬퍼런 창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와 강쇠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내 목을 원한다면 가져가라. 허나 이 죄 없는 백성의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린다면 내 너희들의 이름을 저승에 가서라도 저주하여 구족을 멸하게 할 것이다. 그녀의 호령은 산천을 울렸고 그 기세에 눌린 병사들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대장은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사악한 웃음을 터뜨리며 칼을 고쳐 잡았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수고를 덜었구나. 저놈과 함께 저승길 동무나 되거라. 대장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연하는 눈을 부릅뜨고 그를 노려보았는데 그녀의 손은 조용히 비녀를 향하고 있었다. 최후의 순간 그녀에게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마지막 수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절체절명의 순간 숲 전체를 뒤흔드는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단순한 산행객의 말이 아니라 잘 훈련된 군마들의 질주 소리였다.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던 말발굽 소리는 순식간에 숲의 공기를 찢어발겼고 추격 대장의 칼날이 연화의 목을 치려던 찰나 어디선가 날아온 굵직한 화살 하나가 대장의 어깨를 관통하며 그를 뒤로 나뒹굴게 만들었으니 이는 실로 하늘이 도운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공주 자가를 보호하라. 역적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도륙하라.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숲의 사방에서 황금색 용문양이 새겨진 갑옷을 입은 금군 진군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성난 파도와 같아서 기세등등하던 추격대들은 순식간에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대장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가 칼을 잡으려 했으나 앞서 달려온 금군 별장이 말 위에서 뛰어내리며 내리친 칼집에 손목을 얻어맞고 처참하게 꼬꾸라졌다. 산짐승을 사냥하듯 강쇠와 연화를 몰아붙이던 사냥개들은 훈련된 군마들의 위용에 눌려 꼬리를 말고 낑낑거리며 덤불 속으로 숨어버렸고 숲은 순식간에 창과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와 단말마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무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흐릿한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쇠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분명 자신과 연화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웅담 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금군들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반군들을 제압해 나갔고 그들의 칼끝은 추상같이 매서워 반항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베어 넘겼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사륙의 현장 한복판에서 연화는 미동도 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옷은 흙탕물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나 그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화려한 갑옷을 입은 장군들조차 압도할 만큼 서늘하고 강렬했다. 상황이 정리되어 가자 금군 별장이 피 묻은 칼을 거두고 연화 앞으로 다가와 투구를 벗고 한쪽 무릎을 꿇었다.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공주자가 소장 최무진 선왕 전하의 밀명을 받들고 자가를 모시러 왔나이다. 옥체 만강하셨는지요. 그의 뒤를 이어 수십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니 그 모습이 마치 바람에 눕는 갈대밭과 같았다. 고개를 들라.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묶여있는 강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 안위보다 시급한 것은 저분의 목숨이다. 당장 저분을 풀어드리고 어이를 불러라. 연화의 호통에 병사들이 황급히 달려가 강쇠의 포박을 풀었다. 밧줄이 풀리자 강쇠는 지탱할 힘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는데 연화가 채통도 잊은 채 달려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강쇠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었다. 강쇠야, 정신 차려라. 눈을 뜨거라. 연화의 눈물 방울이 강쇠의 피 묻은 뺨 위로 뚝뚝 떨어졌다. 강쇠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연화를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뒤로 후광처럼 비치는 아침 햇살과 수많은 병사들의 모습에 압도되어 감히 입을 뗄 수조차 없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자가께서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강쇠의 쉰 목소리에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천한 신부님에도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이 사내의 수뇌보가 얼음장 같던 공주의 마음을 녹여버린 것이다. 그때 포박당한 채 끌려온 추격 대장이 피를 토하며 악을 썼다. 이런 멍청한 놈들, 저 계집은 가짜다. 선왕을 독살하고 도망친 역적의 딸이란 말이다. 너희는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그의 발악에 병사들이 동요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조정은 이미 간신들에 의해 장악되었고 연화에 대한 온갖 흉흉한 소문이 퍼져 있었기에 충심으로 달려온 금군들조차 일말의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다. 최무진 별장조차 난처한 기색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자가 저자의 말이 참말이옵니까? 조정에서는 자가께서 선왕을 시해하고 옥새를 훔쳐 달아났다는 방문이 붙어 있사옵니다. 소신들이 목숨을 걸고 자가를 옹립하려면 명확한 증자가 필요하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해졌고 모든 시선이 연화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심판대였다. 여기서 그녀가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방금 구해준 이들조차 그녀를 베어버릴 수 있었다. 연화는 천천히 강쇠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녀는 품속에서 꺼내 쥐고 있던 백옥 비녀를 높이 치켜들었다. 햇살을 받은 비녀는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며 숲속의 어둠을 몰아내는 듯했다. 모두 이 비녀를 보아라. 연화의 일갈이 숲을 울렸다. 너희는 이것을 단순한 폐물로만 알고 있느냐. 이것은 선왕께서 승하하시기 직전 내게 직접 하사하신 왕실의 신표이자 이 나라의 정통성이 담긴 물건이다. 연화는 비녀의 꽃술 부분을 눌러 다시 한번 숨겨진 공간을 열었고 그 안에서 나온 얇은 비단 밀서를 최무진 별장에게 건넸다. 이 안에 아바마마의 진짜 유언과 옥새가 숨겨진 장소, 그리고 간신들이 저지른 역모의 전모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내 말이 거짓이라면 지금 당장 내 목을 베어도 좋다. 허나 이 글을 읽고도 진실을 외면한다면 너희 또한 역적의 무리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최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받아 읽어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경악에서 분노로 그리고 다시 깊은 슬픔과 존경으로 시시각각 변했다. 선왕의 필체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참담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밀서를 다 읽은 최무진은 땅바닥에 머리를 짓겨쓰며 통곡했다. 전하 소신들이 우매하여 역적들의 혀에 놀아났나이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나이다. 별장의 통곡에 다른 병사들도 사태를 파악하고 일제히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니 숲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포박된 추격대장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고 연화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명했다. 저자는 단순히 명령을 따른 자가 아니다. 아바마마의 독살에 가담하고 나의 목숨을 노린 주동자 중 하나다. 당장 압송하여 국문장에 세울 것이니 혀를 깨물지 못하게 재갈을 물려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연화가 공주로서의 권위를 되찾는 동안 강쇠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자신의 낡은 오두막에서 죽 한 그릇에 감동하던 여인이었다. 빗소리에 떨며 자신의 등 뒤에 숨던 그 가녀린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눈앞에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고귀하고 먼 존재가 서 있었다. 금군들이 강쇠에게 다가와 응급처치를 해주었지만 강쇠의 마음속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더 깊게 패어가고 있었다. 아, 나와는 사는 세상이 다른 분이셨구나. 나무꾼 주제에 잠시나마 헛된 꿈을 꾸었구나. 강쇠는 씁쓸함에 고개를 돌려 하늘을 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예전의 하늘이 아니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하산할 준비를 하던 차연화가 다시 강쇠에게 다가왔다. 주변의 호위무사들이 만류하려 했으나 그녀는 손을 들어 그들을 물렸다. 연화는 자신의 거치마를 찢어 만든 붕대가 감긴 강쇠의 다리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강쇠야,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즉에 벼랑 끝에서 떨어져 원혼이 되었을 것이다. 궁으로 함께 가자. 내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상을 내리고 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평생을 흙 파먹고 살던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부귀영화를 누릴 기회였다. 그러나 강쇠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공주자가 소인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갈 놈입니다. 궁궐의 비단 금침보다 거친 집석이 편하고 산해진 미보다 나물죽이 입에 맞습니다. 자가께서 무사히 환궁하시어 성군이 되신다면 그것으로 소인의 상은 차고 넘칩니다. 강쇠의 거절은 단호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억지로 궁에 따라간다 한들 공주와 나무꾼이라는 신분의 벽은 결코 넘을 수 없음을, 오히려 자신의 천한 신분이 공주의 앞길에 흠집이 될 수도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연화는 강쇠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끼고 있던 옷가락지 하나를 빼어 강쇠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왕실의 물건이 아니라 인간 연화가 주는 정표다. 네가 언제든 마음이 바뀌어 나를 찾아온다면 이 가락지가 너를 내게로 인도해 줄 것이다. 부디 몸조리 잘하고 살아만 있어 다오. 연화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가마에 올랐다. 화려한 호의를 받으며 산을 내려가는 공주의 행렬을 강쇠는 나무에 기대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흙먼지 속에 멀어지는 가마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의 손에는 연화가 남긴 옷가락지만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그렇게 공주는 떠났고 숲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부서진 오두막과 짓밟힌 마당, 그리고 피 묻은 땅바닥만이 지난밤의 격전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쇠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아궁이 앞에 앉았다. 불 꺼진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빈 밥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픈 다리 때문이 아니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그 사람, 평생을 두고 그리워할 그 짧은 인연이 너무나 사무치게 아파서 강쇠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가슴을 쳤다. 산바람이 불어와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나 텅 빈 가슴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자신이 심은 선의 씨앗이 머지않아 상상치 못한 거대한 꽃으로 피어나 다시 그를 찾아올 것임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아직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한양 도성에 불어닥쳤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회오리가 거치고 마침내 구름 사이로 찬란한 태양빛이 다시금 조선 팔도를 비추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억울하게 폐위되었던 선왕의 명예가 회복되고 공주 연화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날이었다. 궁궐의 대전 앞마당에는 영모를 꾸몄던 간신배들이 줄줄이 무릎 꿇려 삭탈관직을 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새로운 기운이 용솟음쳤다. 연하는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육중한 가채를 올린 채 옥자의 옆 수렴청정의 자리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한마디에 만조백관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 나라의 법도가 바로 서는 권세의 정점에 섰으나 정작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빈 허공을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 궁궐의 고요가 찾아오고 화려한 침소에 홀로 남게 되면 그녀는 비단금 침 속에서도 쉬이 잠들지 못하고 품속 깊은 곳에서 낡고 투박한 물건 하나를 꺼내 들곤 했다. 그것은 금은보화도 아니요 신기한 보물도 아닌 숲속에서 헤어질 때 강쇠가 쥐어주었던 땀과 흙이 밴 거친 팽넝쿨 매듭이었다. 강쇠는 옷가락질을 받았으나 연하는 그에게서 이 보잘것없는 매듭 하나를 몰래 챙겨왔던 것이다. 궁궐의 사내진미는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고 최고급 비단옷은 갑옷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으니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비바람 몰아치던 지리산의 그 허름한 오두막 타닥타닥 타오르던 장작불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한편 계절은 무심하게도 흘러 지리산 골짜기에도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강쇠는 불타버린 오두막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흙과 나무로 집을 지었다. 마을 사람들은 강쇠가 웬 미친년 하나를 잘못 들여 집을 태워먹고 병신이 되었다며 혀를 찼으나 강쇠는 그들의 비웃음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도끼질만 해댈 뿐이었다. 다행히 다리의 상처는 아물었으나 비가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통증이 찾아와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주었다. 강쇠는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혹시나, 아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만 보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찾아오는 것은 산짐승이나 약초를 캐러 가는 노인들 뿐. 그가 기다리는 고귀한 행렬은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다. 미친놈, 공주라지 않았느냐. 구중궁궐 높은 분이 천한 나무꾼 따위를 기억할 리가 있나. 강쇠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밤이 되어 호롱불 밑에 앉으면 연화가 주고 간 옷가락질을 꺼내 닦고 또 닦았다. 그 영롱한 초록빛 속에 그녀의 슬픈 눈망울이 아른거리는 듯하여 강쇠는 가락지를 볼에 비비며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야만 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산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을 때 강쇠의 고독은 절정에 달했다. 폭설로 길이 끊겨 마을로 내려갈 수도 없게 되자 그는 오두막에 고립되어 긴 겨울밤을 홀로 견뎌야 했다.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보기를 수십 번 그때마다 들이닥치는 차가운 눈바람만이 그의 뜨거운 가슴을 식혀줄 뿐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차라리 그때 그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나무나 하며 밥이나 축내다 죽었을 것을. 분에 넘치는 인연을 만나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사병을 얻었구나 하고 말이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는 빗속에 그녀를 업고 뛰었을 것이며 그녀를 위해 기꺼이 벼랑 끝으로 몸을 던졌을 것이었다. 그것이 강쇠라는 사내가 사랑을 하는 방식이었고 그가 가진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아 계곡물이 우렁차게 흐르기 시작하자 지리산 자락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여 산을 붉게 물들이던
어느 춘 3월의 따스한 날이었다. 강쇠는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마당에서 도끼를 갈고 있었는데 산 아래쪽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었다. 평소의 고요한 산새 소리가 아닌 꽹과리와 징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섞인 웅장한 소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 광군인가? 이번엔 또 무슨 사단이 났단 말인가? 강쇠는 덜컥 겁이 났으나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끼를 내려놓은 채 대문 앞에 섰다. 이제는 잃을 것도 지킬 것도 없다는 허무함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길 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행렬의 모습에 강쇠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 뻔했다. 그것은 그를 잡으러 온 포졸들이 아니었다. 황금색 깃발이 펄럭이고 화려한 가마를 앞세운 수백 명의 행렬 궁중 악사들이 풍악을 울리고 비단 옷을 입은 시녀들이 꽃을 뿌리며 올라오는 말 그대로 왕의 행차에 버금가는 거대한 행렬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쫓아와 나무 뒤에 숨어 구경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행렬은 강쇠의 초라한 오두막 앞에 멈춰섰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내관이 앞으로 나와 고하며 엎드렸다. 공주자가 당도하였사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가마의 문이 열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대례복을 입은 여인이 사뿐히 땅을 밟고 내려섰다. 강쇠는 눈을 의심했다. 머리에는 용이 조각된 금비녀를 꽂고 붉은색 화롯의 금박이 찬란한 치마를 입은 저 여인이 정녕 내 좁은 방구석에서 웅크리고 잠들던 그 연하란 말인가. 너무나 높아진 신분의 격차에 강쇠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귀한 분을 몰라 뵙고 강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비단신을 신은 발이 강쇠의 눈앞으로 다가오더니 하얀 손이 뻗어와 흙투성이가 된 강쇠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거라 강쇠야. 그 목소리, 꿈에서도 잊지 못하던 기품 있으면서도 따뜻한 그 목소리였다. 강쇠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연화가 눈물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으로 더 아름다워졌으나 그 눈빛만은 빗속에서 떨던 그날 밤의 진심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자가, 어찌 이곳까지? 강쇠가 말을 잇지 못하자 연화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너에게 약조하지 않았느냐? 은혜를 갚겠노라고. 그리고 옷가락질을 주며 언제든 찾아오라 하지 않았느냐? 허나 네가 오지 않으니 빚진 내가 직접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더냐? 연화의 말에 주변의 호위무사들과 상궁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강쇠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다. 당치 않습니다. 소인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잊으셔도 될 일을. 그러자 연화가 강쇠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천하를 얻은들 무엇하겠느냐. 내 마음 하나 뉘일 곳이 없는데 궁궐의 수많은 사내들이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나 그들은 나의 권세와 지위에 머리를 조아린 것이지 나 연화라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나를 위해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피를 흘린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었다. 연화는 뒤에 선 내관에게 눈짓을 했고 내관이 다가와 비단 보자기에 쌓인 교지츠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지리산 나무꾼 강쇠는 충심으로 왕실의 적통을 구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으므로 이에 정삼품 당상관의 벼슬을 제수하고 부마도의 왕의 사위로 봉하여 공주와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교지의 내용이 낭독되자 숲속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무 뒤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지경이었고 강쇠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마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글 한자 모르는 무지렁이입니다. 어찌 감히 왕실에. 강쇠가 펄쩍 뛰며 거절하려 하자 연화가 그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글은 배우면 되는 것이다. 예법은 익히면 되는 것이다. 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목숨을 걸고 의를 지키는 용기는
1000권의 책을 읽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조선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내보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온기를 아는 네가 필요하다. 연화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려 강쇠의 손등을 적셨다. 나와 함께 가자. 삭막한 궁궐에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숲이 되어다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다시 한번 너의 그 넓은 등으로 나를 업어다오. 강쇠는 연화의 눈물을 보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신분의 차이, 세상의 이목, 자신의 부족함, 그 모든 걱정들이 연화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는 봄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그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옷가락지를 꺼내 연화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과 희고 고운 손이 얽히는 순간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혼례보다 아름다운 서약이었다. 부족한 놈입니다. 평생 마당 쓰는 놈처럼 부려먹으셔도 좋습니다. 자가의 곁에서 죽는 날까지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강쇠의 대답에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지리산의 산새들이 일제히 지저귀고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을 감싸며 꽃잎을 비처럼 뿌려주었다. 그날 이후 지리산 골짜기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공주를 구해 부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행운의 상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으로 남았다. 강쇠는 궁으로 들어가서도 나무꾼 시절의 소박함을 잃지 않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여 연화를 도와 수많은 선정을 베풀었다. 훗날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옥비녀가 맺어준 인연이라 칭송하였고 두 사람이 살았던 산골 오두막터에는 매년 봄이면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만발하여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렸다고 한다. 선한 자에게 복이 오고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인과응보의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니 오늘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 하나가 훗날 어떤 거대한 기적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바람이 숲을 지나며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후일담, 구중궁궐의 높은 담장은 하늘을 찌를 듯 위엄있게 솟아 있었고 겹겹이 둘러싸인 전각들은 화려한 단청으로 치장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으나 그 안에서 비단 관복을 입고 금띠를 두른 채 앉아있는 강쇠의 마음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편치 않았다. 부마도이라는 직함은 천하의 사내들이 부러워할 영광된 자리였으나 평생을 흙과 나무 냄새를 맡으며 자유롭게 산천을 누비던 야생마 같은 그에게 궁궐의 엄격한 법도와 숨막히는 예법은 보이지 않는 족쇄와도 같았다. 아침마다 수십 명의 궁녀들이 달려들어 세수를 시키고 옷을 입히는 호사는 낯간지러웠고 걸음걸이 하나 숟가락을 드는 각도 하나까지 트집을 잡는 예약 관리들의 잔소리는 산속의 멧돼지 울음소리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역이었다. 그러나 강쇠는 이 모든 갑갑함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으니 그것은 오직 단 하나 자신의 곁에서 해사하게 미소 짓는 아내 연화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강쇠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호위무사들을 물리치고 궁궐 후원의 깊숙한 곳,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숲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에는 궁궐 조경을 위해 심어놓은 거대한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잠시나마 고향 산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강쇠는 주위를 살피더니 덤불 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낡은 도끼를 꺼내 들었다. 녹이 슬고 이가 빠진 도끼였으나 그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것은 천하 복원보다 더 익숙하고 듬직한 친구가 되었다. 후 강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웃옷을 벗어 던지고 썩은 나무 그루터기를 향해 힘껏 도끼질을 시작했다. 적막한 후원에 울려 퍼지는 도끼 소리는 경쾌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흘러내릴 때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울화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이 사약 냄새 대신 땀 냄새가 그리운 천생 나무꾼의 본성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부마도의 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등 뒤에서 들려온 싸늘한 목소리에 강쇠는 화들짝 놀라 도끼를 놓칠 뻔했다. 뒤를 돌아보니 평소 강쇠를 근본 없는 천출이라며 은근히 무시하던 예조판서 김대감이 뒷짐을 진 채 깐깐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강쇠의 벌거벗은 상체와 손에 들린 도끼를 번갈아 보며 혀를 찼다. 채싸, 채통을 지키시라. 누누이 말씀드렸거늘. 신성한 궁궐 후원에서 나무꾼 흉내라니요. 이것이 전하와 공주 자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짓임을 모르십니까? 김대감의 비아냥거림에 강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으며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대감. 잠시 옛 생각이 나서 그만. 그러나 김대감은 콧방귀를 뀌며 말을 잘랐다. 옛 생각이라니요. 천한 과거는 잊으셔야지요. 이제 나리는 왕실의 일원입니다. 흙 묻은 손으로 나라씨를 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김대감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으나 그 속에 담긴 멸시는 강쇠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강쇠는 아무 말 없이 도끼를 챙겨들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으나 등 뒤에서 들리는 김대감의 헛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처소로 돌아온 강쇠는 의기소침하여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자신이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연하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버티기에는 자신과 이 세상의 간극이 너무나 커 보였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연하가 들어왔다. 그녀는 강쇠의 어두운 표정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다가와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서방님, 또 누가 서방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김판서입니까? 연화의 눈초리가 매섭게 올라갔으나 강쇠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저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해서 그럽니다. 저는 역시 도끼자루가 어울리는 놈인가 봅니다. 연화는 강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서방님의 그 투박한 손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고귀함이란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 진짜 귀한 것은 서방님의 그 진실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서방님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위로에 강쇠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다. 연화를 위해서라면 이깟 멸시쯤은 견뎌내야 한다. 그러나 하늘은 강쇠에게 단순히 참는 것 이상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었으니 나라에 큰 병고가 닥쳐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여름 조선 팔도에는 전례 없는 대가뭄이 찾아왔다. 석 달이 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강물은 말라 비틀어져 바닥을 드러냈다. 백성들은 목이 말라 아우성을 쳤고 굶주림에 지쳐 유랑민이 속출했다. 조정에서는 연일 대책 회의가 열렸으나 대신들은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느니 왕이 부덕한 탓이라느니 하며 탁상공론만 늘어놓을 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왕은 수심이 가득하여 식음을 전폐했고 이를 지켜보는 연화의 마음도 타들어갔다. 편전회의에 참석한 강쇠는 대신들의 한심한 작태를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전하, 기우제도 좋으나 당장 목이 타들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물을 찾아야 합니다. 강쇠의 발언에 김대감이 코웃음을 쳤다. 물을 찾다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디서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부마께서는 혹시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날 거라 믿는 무식한 소리를 하려는 겁니까?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러나 강쇠는 기죽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인은 평생 산에서 살았습니다. 산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물길, 즉 수맥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세미산 어딘가에는 반드시 숨어 있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관군과 일꾼들을 풀어 산기틀의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파고
계곡에 물을 가두어 볼을 막아야 합니다. 허산 속의 물길이라니 그것은 풍수쟁이들이나 하는 헛소리가 아닙니까? 국고를 낭비하여 산을 파헤쳤다가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호조 판서가 거들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신들은 강쇠의 출신 성분을 들먹이며 그의 제안을 일축하려 했다. 천안 남욱군의 지혜를 나라의 정책으로 삼을 수 없다는 엘리트 의식의 발로였다. 왕조차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쇠가 왕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 엎드렸다. 전하 소인의 목을 걸겠습니다. 소인이 직접 인부들을 이끌고 북한산 자락으로 가서 물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10일 안에 물을 찾지 못한다면 소인을 기만죄로 다스려 참수하셔도 좋습니다. 허나 물을 찾는다면 부디 조정의 대신들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함을 사죄하고 흙을 나르는 노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강쇠의 결연한 태도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목숨을 건 제안이었다. 왕은 강쇠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충심과 확신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부마의 뜻대로 하라. 내 친히 군사 500명을 내어줄 터이니 반드시 물을 찾아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라. 강쇠는 즉시 궁을 나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화려한 관복을 벗어던지고 무명 바지 저고리에 질끈 동여맨 머리, 그리고 손에는 녹슨 도끼 대신 튼튼한 곡괭이를 쥐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옛날의 남욱군 강쇠였으나 그 눈빛만은 천군만마를 지휘하는 장군보다 더 형형하게 빛났다. 강쇠가 이끄는 작업단이 북한산 기내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말라 죽은 나무들과 먼지 날리는 흙더미뿐이었다. 따라온 관리들과 군사들은 이런 곳에 무슨 물이 있느냐며 투덜거렸으나 강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산새와 바위의 결, 그리고 풀뿌리의 상태를 살피며 산을 오르내렸다. 그는 땅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흙맛을 보기도 하며 신중하게 장소를 물색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물은 나올 기미가 없었다. 그 약볕 아래서 헛되이 땅만 파던 병사들은 지쳐 쓰러졌고 강쇠를 비웃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궁궐에서는 김대감 일파가 강쇠를 탄핵할 상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연하는 매일 밤 불당에서 기도를 올리며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었다. 약속한 기한이 이틀 남은 날 강쇠는 산 중턱의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멈춰섰다. 그곳은 펜넝쿨이 얽혀 있고 이끼가 말라붙은 그늘진 곳이었다. 강쇠는 바위 틈새에 자라난 작은 고사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다른 풀들은 다 말라 죽었으나 그 고사리만은 희미하게 남아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여기다 이곳을 팔아 강쇠가 소리치며 직접 곡괭이를 들어 땅을 찍었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자 두자 10자를 파도 흙먼지만 날릴 뿐 물기는 보이지 않았다. 날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만 철수하시지요. 부관이 만류했으나 강쇠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귀에는 들린다. 바위 틈새로 흐르는 물소리가 들린단 말이다. 강쇠는 미친 듯이 곡괭이질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손바닥은 터져 피가 흘러 곡괭이 자루를 붉게 물들였다. 해가 질 무렵 강쇠의 곡괭이 끝이 거대한 안반에 부딪혀 텅하는 소리를 냈다. 강쇠는 멈칫하더니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안반의 틈새를 내리찍었다. 콰직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그 틈새에서 쉬이 가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콸콸콸 맑고 차가운 지하수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병사들의 환호성이 산을 뒤흔들었다. 솟구친 물은 순식간에 웅덩이를 만들고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갔다. 강쇠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주저앉아 솟아오르는 물줄기를 맞으며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을 찾은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낸 환희의 눈물이었다. 소식은 삽시간에 한양도성에 퍼졌다. 메말랐던 도성 수로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춤을 추며 만세를 불렀다. 강쇠가 개선 장군처럼 궁으로 돌아오던 날,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부마나리, 만세, 나무꾼, 장군 만세를 연호했다. 편전에서 강쇠를 맞이한 왕은 옥좌에서 내려와 강쇠의 흙투성이 손을 잡았다. 그대의 손에 묻은 흙이 짐의 용포보다 더 귀하다. 그대가 조선을 살렸다. 김대감을 비롯한 대신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다. 약속대로 그들은 강쇠의 지휘 아래 도성 외곽의 저수지 공사에 동원되어 흙짐을 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으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며 통쾌해했다. 그날 밤 강쇠와 연화는 후원의 정자에 마주 앉았다. 달빛이 비치는 연못은 강쇠가 찾아낸 물로 가득 채워져 찰랑거리고 있었다. 연화는 강쇠의 상처투성이 손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방님 많이 아프셨지요. 저들을 보란듯이 꺾어주어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강쇠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연화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아픕니다만 기분은 좋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궁에 들어온 이유를 말입니다. 저는 비단옷을 입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백성의 땀 냄새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늘이 이곳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강쇠는 더 이상 주눅든 시골 나무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것을 무기로 삼아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실용적인 정치를 펼쳐나갔다. 그는 농기구를 개량하고 산림을 보호하며 흉년이 들면 직접 구호식량을 나르며 현장을 누볐다. 예법만 따지던 고루한 대신들도 강쇠에 투박하지만 전국을 찌르는 지혜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강쇠는 궁궐 한 구석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그곳에서 직접 채소를 키워 먹었는데 이는 왕실의 검소함을 상징하는 명물이 되어 훗날 왕자들과 공주들이 흙의 소중함을 배우는 교육장이 되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강쇠와 연화의 머리에 서리가 내렸을 때 두 사람은 자주 지리산을 찾았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벼랑 끝 귀신바위는 이제 인연바위라 불리며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명소가 되어 있었다. 강쇠는 늙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임자 다시 태어나도 나 같은 놈을 만나주겠소. 연화는 주름진 얼굴에 소녀 같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나무꾼이 아니라 숫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등만큼 따뜻하고 편안한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는 그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노래하는 듯했다. 이야기는 돌고 돌아 전설이 되고 전설은 다시 사람들의 입을 통해 희망이 된다. 착한 마음 하나로 팔자를 고치고 나라까지 구한 나무꾼 강쇠의 이야기는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과 진심이 가진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며 지리산 자락에 맑은 물처럼 영원히 흐르고 있다.